엄마, 도망가요, 지금이라도. 오빠가 엄마 요양원에 몰래 집어넣으려고 해요. 엄마 통장도 다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서류 맞춰놨어요. 내가 서류를 직접 봤어. 엄마, 제발 그 차에서 내려요. 제발. 나는 정순자, 78살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나는 경북 작은 읍내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던 오래된 단층 주택이에요. 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대문 옆에는 고무대야에 심어 놓은 파와 상추가 자라지요. 내 자식은 둘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 하느라 바쁘고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명절에나 얼굴 비춰요. 그래도 자식들이 제 앞가림 잘하니 이만하면 다행이지요. 남편 기일이 지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진첩을 꺼내 남편 영정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손끝으로 사진 위 먼지를 살며시 닦았어요.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띵동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양손 가득 떡집 봉투를 들고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 집 떡 좋아하시잖아요. 인절미로 사왔어요. 얘가 이렇게 먼저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3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짠했습니다. 떡을 썰어 접시에 놓고 따뜻한 둥글레차를 따라줬어요. 민수는 말솜씨가 어색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너무 소원하죠? 나도 나이 먹으니까 엄마랑 시간 좀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엄마랑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요? 강원도 쪽에 펜션 예쁘게 하나 알아봤어요. 조용한 대로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바쁘다 하던 아들이 먼저 여행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가슴이 벌써 훈훈해졌어요. 네가 나랑 여행을 간다고? 그럼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차 가지고 내려올게요. 둘이서만 옛날처럼요. 핸드폰도 잠시 끄고 우리끼리 수다나 좀 떨고 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내 얼굴 좀 오래 보고 싶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린 시절 내 치맛자락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때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여행이 나를 없애기 위한 길이라는 걸. 주말 아침 민수는 검은 SUV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 내 옷 몇 벌, 약통 정도였다.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다. 처음엔 민수가 회사 얘기도 하고 서울 물가 얘기도 하고 그럭저럭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대답은 짧아졌고 표정도 굳어져 갔다. 창밖 풍경은 점점 논밭도 집도 없는 산길로 바뀌었다. 내 마음 한켠이 스멀스멀 불안해지려던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곳인데 기적처럼 전화 한 통이 들어왔다. 발신자는 딸 미경이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민수 오빠랑 같이 있죠. 그래, 차 타고 강원도 간다 카던데. 엄마, 도망가요. 지금이라도. 오빠가 엄마 요양원에 몰래 집어넣으려고 해요. 엄마 통장도 다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서류 맞춰놨어요. 내가 서류를 직접 봤어. 엄마, 제발 그 차에서 내려요. 제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목이 탁 막혀 말도 안 나왔다. 그 사이 전화는 뚝 끊겼다. 신호가 끊긴 거였다.
옆에서 운전하던 민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건넸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손을 꽉 쥔 채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다. 아니다. 그냥 스팸 전화 같더라.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떨려 들렸다. 차는 조금 더 가더니 한적한 국도 옆 허름한 주유소에 섰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기름 좀 넣을게요.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서 울렸다. 엄마, 도망가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 화장실 좀. 가방을 꼭 끌어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머리를 굴렸다. 지금 나가면 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정말 미경이 말처럼 요양원으로 바로 끌고 가는 걸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한참이나 앉아 있었다. 아마 10분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주차장에 있어야 할 민수차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주유소 직원에게 물었다. 아까 같이 온 검은 차 말이에요? 아드님 맞죠? 아까 벌써 출발하셨는데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오래 안 나와서 그냥 가신다던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 얘는 정말 나 없이 갈 생각이었구나. 주유소 안전하기로 딸 미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이 됐다. 미경아, 나 지금 시골 주유소에 혼자 있다. 민수는 그냥 가불었다. 엄마, 거기 주소 뭐라고 써 있어요? 간판 이름이랑. 간판 이름을 읽어주자 미경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지금 거기서 절대 나가지 마요.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퇴직한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했어요. 차 끌고 엄마 데리러 갈 거예요. 편의점 안에 꼭 있어요. 알았죠? 나는 주유소 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유리문 너머로 한참 도로를 바라봤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길이었다. 얼마 후 덩치 크고 얼굴이 단단한 아저씨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 친구의 아버지, 옛날에 경찰하셨다는 김 형사님이었어요. 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따님이 많이 놀랐어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타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몇십 분을 달려 딸 미경 집에 도착했어요. 부산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미경은 문 앞까지 뛰어나와 나를 껴안았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더 일찍 말했어야 되는데. 거실 탁자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프린트된 이메일, 녹취록 정리한 종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미경은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치매 초기 증상, 일상생활 관리 어려움이라고 적힌 허위 진단서, 민수가 법적 보호자로 서명한 계약서, 엄마 명의 통장을 자기 앞으로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류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거. 미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빠 전 여자친구가 보낸 거예요. 몰래 녹음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엄마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는 민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지금 정신도 좀 흐릿하고 서류만 잘 맞추면 금방 보호자 설정할 수 있어. 요양원에만 들어가면 통장집 다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시골집 계좌에 1억 가까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뭐해? 나라도 제대로 써야지. 상대방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양심에 안 걸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양심?
그런 거 챙기면 서울에서 못 살아. 엄마는 어차피 혼자고 나이도 많고 뭐 알겠어? 요양원 가면 밥도 나오고 관리도 받는데 오히려 좋은 거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숨이 막혀 실제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릴 때 콧질질이던 민수가 내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만 떠올랐어요. 엄마 손 하던 그 작은 손이요. 그 손이 이젠 나를 지우기 위해 펜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은행 먼저 가자. 그리고 그 다음 법무사랑 변호사 찾아가야겠다. 은행에 가니 오래 봤던 지점장이 나를 알아보며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웬일이세요? 나는 숨 안 쉬고 한 번에 다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몰래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통장도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했대요. 이런 일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내 계좌 모든 위임을 다 끊어주이소. 출금도 나 아니면 절대 못하게 만들어주이소. 지점장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바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위임 공동권한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본인 지문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서류 몇 장에 사인을 했어요. 지문도 찍고 비밀번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행 일을 마치고 우리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법무사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전에 민수한테 집 통장 관련해서 몇 개 위임장 써준 거 있을 겁니다. 싹 다 취소한다고 서류 만들어 주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아드님을 유산 배분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몰래 보내서 내 통장을 자기 앞으로 돌리려는 사람은 내 기준에 자식이 아닙니다. 내 피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어도 그건 그냥 남입니다. 그날 나는 서류에 볼펜을 쥔 손이 떨려도 사인을 했습니다. 떨린 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데 힘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서류를 다 마친 후 미경과 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받지 마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뒤 민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줄 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민수가 할 말은 뒤에서 다 해버렸으니까요. 이후 변호사와 상의해 나는 민수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노인 학대, 사기 및 문서 위조, 부당한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로요. 조사 과정에서 구청 직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까지 집에 돌아가며 들어왔어요. 그들은 내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판단력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2024년 11월 5일이지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돈 관리는 혼자 하세요? 그럼요. 은행도 혼자 다니고 장도 혼자 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또렷하시고 상황 판단도 정확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똑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 정신 멀쩡하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엄마가 나이 들어서 판단이 흐려졌다고 말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흐린 오후 대문이 쾅쾅 2번 두드려졌습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출근할 때 입던 회색 정장을 구겨 입고 눈밑은 꺼져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지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여기가 네 마음대로 출입하는 집인 줄 아나? 민수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한 짓은 그냥 엄마를 위해서. 나는 바로 잘랐습니다. 그만해라. 그 말이 제일 역겹다. 날 위해서라면서 날 지우려고 했잖나. 날 요양원에 밀어넣고 통장집 다 가져가려고 했잖나.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가? 민수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엄마, 오해해요. 나는 진짜로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오해?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요. 네가 녹음된 거 내가 다 들었다. 엄마는 어차피 혼자고 나이도 많고 뭐 알겠어? 그 말도 오해가? 1억 가까이 있는데 나라도 제대로 써야지. 이것도 오해가?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뭐? 그냥 네 본심이지. 엄마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성가시고 그 돈 네가 쓰고 싶은 거였지. 솔직히 말해봐라, 민수야. 민수는 입술을 떨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집값도 오르고 회사도 불안하고. 그래서 엄마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가? 엄마를 요양원에 집어넣는 게 해결책이가?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니는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다.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다. 그게 아들이 할 짓이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가? 엄마, 나는 네 엄마 역할 이제 안 한다. 네가 날 엄마로 안 본 그 순간부터 나도 니를 아들로 안 봤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요. 엄마,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엄마.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손 잡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민수야,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네가 한 짓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니는 네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그건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네가 엄마를 지우려고 한 그 순간 이미 다 끝난 거였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럼 나한테 정 하나도 안 남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 엄아들이잖아요. 나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정은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안 불렀다. 하지만 용서는 못한다.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평생 안 잊는다.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장례식의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지요.
창밖을 보니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빨갛게 익은 감들이요.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가 내 엄마 역할을 장례 치르는 날이다. 시간이 흘러 구청과 검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간단한 신문 기일에 참석할 날이 왔습니다. 나는 미경과 팔짱을 끼고 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민수는 반대편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요. 검사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위조된 진단서와 문서들, 요양병원과의 계약서, 계좌, 이체 및 후견 설정을 시도한 서류들, 그리고 녹취 파일이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일상생활과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강제 입원을 계획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내 변호사는 마지막에 짧게 말했어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노인이 쉽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판결문이 집으로 도착했어요. 민수가 주장한 어머니의 정신적 무능력은 완전히 기각됐습니다. 나와 딸 미경에 대한 타인의 조종을 받은 것이라는 말도 악의적인 주장으로 판시됐지요. 민수의 행위는 사기, 노인 학대, 문서 위조 시도로서 형사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완전한 판단 능력과 자율성을 가진 성인이라고요. 나는 거실 마루에 앉아 판결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어요.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후로 나는 일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일요일마다 딸 미경과 손주들이 올라와 마당에서 고무줄놀이를 해요. 손녀는 학교 숙제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외할머니입니다라고 썼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손주가 그린 내 얼굴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꽃무늬 보자기를 다시 꺼내 밥상을 차려요. 작은 공원에 내 돈으로 나무 벤치 하나를 기부하면서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고요. 집안 서랍에는 내가 차곡차곡 적어 내려간 공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일이 적혀 있어요. 언젠가 손주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공책을 읽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외할머니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속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며 나이를 이유로 아무에게도 자기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은 호적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적는 거다. 나를 지키려는 사람만 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늙었다고 해서 호구로 보이면 안 된다. 늙어도 사람이고 끝까지 나다. 나는 오늘도 마당 감나무 아래에 놓인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하늘을 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지요.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이 살랑거립니다. 이 집 대문은 이제 단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그 외의 사람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엄마 집도 할머니 집도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집일 뿐이지요. 멀리서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경이 부르는 소리도 들려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정순자 78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